네, 2025년 특별기획방송 김 FM 황 PD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25년 올해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자, 3월이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부산역에 저도 도착을 했는데 좀 날씨가 의외로 춥고 3월이 되었는데도 봄인가 싶어서 왔는데 아직 조금은 이른 듯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날씨 정말 감기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봄은 오니까 봄맞이 우리 김 FM에서 오늘 특별 방송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정말 그 어려운 우리 분을 모셨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래경 시민의회 전국 포럼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별 기획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처갓집이 마산이어서. 그렇습니까? 저 김해나 창원 오는 게 즐거움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저도 부산 오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직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KTX를 네. KTX 산천을 탄생시킨 제가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KTX를 타고 오는 것도 또 나의 과거 추억을 하는 또 하나의 추억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조금 그 위원장님 경력을 주요 활동하신 좀 그걸 봤는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도 숙제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호이스트 한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거기서 좀 호이스트라면 제가 알기로는 무거운 기중기 같은 거 호이스트 짐을 옮기고 그게 아니고 그 유체 동력학을 이용한 동력 전달 시스템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독일 기계공업 순위로 한 10위권쯤 하는 종업원이 한 4만 명 되는 그런 국제기업 중엔 중견기업 수준이죠. 거기서 이제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시고 한국 합자기업의 대표. 네네네. 그럼 거기서 저희 철도하고 무슨 저희가 85년부터 철도하고 인연을 맺어서 철도의 주요한 동력차는 전부 재선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탄생시킨 게 KTX 산천인데 그 당시 한국 기술로는 산천이 탄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주요한 동력 시스템과 앞에 그 페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년 연결 시스템 그걸 제가 공급해주고 나왔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먹고 살자고 한 일이었지만 하나의 추억거리입니다. 동력 시스템은 이제 고속 전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30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릴 그런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기차 해봤자 이제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 제일 빨랐고 그렇게 하면 서울까지 4시간이나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역시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우리 너무 중요한 분을 모셨네 오늘 이 자리에. 하여간 저한테는 먹고 살자고 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기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리고 우리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 소개를 제가 드리자면 현재는 지금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님 역임하고 계시고 그다음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했고. 그건 했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 기획으로 방송을 김해 FM에서 이런 보도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특별히 사실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봄이지만 봄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뜻한 봄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에서 특별히 그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 김해 FM에서도 이런 자리를 또 위원장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저희가 마을 미디어로서 김해 FM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정책이나 이런 정치적으로 좀 더 관심을 일반 시민들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금 시민의회에서도 주로 활동하시고 시민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로 더불어 저희 마을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좀 더 따뜻한 봄이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좀 편안하게 차 앞에 있는 거 차도 한잔 하시고 예. 그 주제는 좀 무겁지만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 한번 시간을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 그 시민의회라고 저도 좀 생소한 그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 보면은 그 일반 의회나 당이나 이런 모든 거는 저희들도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의회란 거는 조금 생소한 그 의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네. 현재 대의제는 네.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든 행정부든 이제 우리 대표자를 선출해주는 그 선거 방식 정당 중심의 대의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시민의회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우리 주권자, 유권자의 구성을 뭐 연령별, 나이별, 저 성별, 나이별, 지역별, 직업별, 뭐 학력별 등등을 비례적으로 민주적으로 압축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주어진 현안을 토의하고 심의하고 토의하고 심의해서 집단 지성이 작동되도록 하는 추첨식 의회.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식은 선거식 의회라 하면 그렇죠. 지금 시민의회는 기존에 있는 국회는 저 선거를 통해서 네.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힌 분들이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의회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참여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직접 참여가 가능하지만 네네. 광역 단위나 전국 단위가 하면 추첨의 방식을 통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하고는 그 차별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네. 기초 단위는 꼭 추첨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적극적인 부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말하자면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민회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광역 단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때는 광역 단위부터는 우리가 층화별 무작위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별하고 거기서 집단 지성이 작동하도록 그게 심의 토론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통칭 시민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민의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의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그거를 같네요. 설명하려면 네네. 민주주의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통상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 하면 딱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 네, 하나는 선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당이든 선거든 주권자인 국민들한테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어진 후보자, 주어진 정당에 대해서 고르는 거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당에서 낸 후보를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 후보만 보고 그렇죠. 저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선택이죠. 그리고 일시적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선거 때만 작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 현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네네. 선거 방식을 뭐라고 했냐면 엘리트들이 지배하기 위한 과두제적 정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트들끼리만
그 지배하기 위해서 네네네. 만들어낸 과도적 정치다. 또 18세기의 루소는 선거는 하루만 주권자지 유권자가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4년이고 5년인 노예 생활을 하는 제도다. 아, 선거 날만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예. 선거가 끝나면 음. 그거는 옆에서도 자주 보는 그거는 네.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에 우리가 그렇죠.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선거일만 주권자고 나머지 4, 5년 동안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선거제도다. 공감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책을 써요. 선거제는 과연 민주적인가? 선거제는 민주적인가? 저기 검색하시면 네네. 여러 책이 뜹니다. 선거제는 민주적인가 하면 답변은 가장 저급한 수준의 편법적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아주 하급의 저급한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품질이 낮은 네. 그리고 일시적인 편법이다. 그런데 그런 저급한 그런 걸 갖다 이때까지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저 외국도 나라도 그렇고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제가 도입된 거는 18세기에 도입이 됐어요. 미국이 건국 과정에 네네.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단한 엘리트들이었고 지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었고 엄청난 자산가들이었습니다. 뭐 제퍼슨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메디슨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건국 과정에서 고민한 것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게 위험하다. 그럼 권력을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배분하고 견제하고 저기 하느냐. 그 과정을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선거제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유럽에서 몽테스키에라는 분이 네네.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그게 서로 맞아지면서 선거제가 마치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럽도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은 건국 과정에서 그 리더들 그 지적으로 출중한 엘리트들이 권력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선거였고 유럽은 그동안은 왕정이었잖아요. 왕정 그렇죠. 귀족죠. 왕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1%만 지배하는 1%가 99%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상업주의가 나오고 신흥 부르주아가 내면서 상당히 많은 유산자들이 형성이 됐죠. 이 유산자들이 기존의 왕정과 귀족정의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방식이 뭘까라고 해서 세탁한 게 아까 상권 분립과 선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가 지배하던 그 지배 체제를 5%, 10%의 엘리트들, 유산자들이 함께 공유한다. 근데 그때는 그게 타당했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 국민들은 문자도 몰라요. 그렇죠. 정보도 없어요. 하루 먹고 살기가 바빠. 시간이 네네. 없어. 그러니까 그 지적으로 출중한 엘리트들이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이 모여서 국정을 전환해서 결정하면 그게 나도 좋지요. 그렇죠. 알아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럭저럭 잘 작동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19세기에 넘어서 20세기에는 이제 대중교육이 보편화되고 정보가 보편화되고 그 대규모 공장들이 생기면서 노동자 운동이 생기고 차티스트 운동이 생기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원칙의 선거가 정착이 됐죠.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진 거는 20세기 중반 이후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 18세기부터 여성들이 참정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대의적 민주주의가 작동한 거는 2차 대전이 끝나서 1980년대까지 불과 4, 50년만 작동을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선거를 통해서 대의제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작동합니까? 미국이 작동하나요? 일본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미국은 뭐 트럼프 정권 들면서 더욱더 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도 엉터리예요. 이태리는 뭐 지금 무소리니 손녀가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프랑스가 제대로 작동합니까? 영국이 작동합니까?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서방 전체가 선거 방식의 대의제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네. 모든 정착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렇죠. 그 시점에서 이제 대안을 한 번쯤은 누군가는 생각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가장 좋은 거는 옛날 그리스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의 모델이 소위 스위스에서 하는 현대 직접 민주주의, 영어로 MDD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네네. 자세한 얘기는 못 하는데 스위스의 방식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도입할 수는 없어요.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고민해서 나온 것이 지금 얘기하는 추천 방식의 시민의회입니다. 추천 방식의 시민의회. 네. 그런데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면 네. 그리스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주의가 꽃이 폈다고 하는 그리스 민주주의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직접 네. 참여하는 아크로폴리스에 그렇죠. 직접 참여하는 그 총회가 있었죠. 민회가 있었죠. 네네. 근데 그 민회를 준비하는 평회는 어떻게 구성했느냐? 그다음에 인민법원은 어떻게 구성했나? 시민법원은 그건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대충 7, 80%가 평회에 참여하거나 인민법원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회에는 150명 정도가 추첨으로 선출됐고 인민법원은 한 500명 정도가 말하자면 배심원으로 네네. 참여했죠. 그래서 직접 참여, 그다음에 추첨.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전쟁에 리더하는 장군, 네. 집정관은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국민들 대다 숫자가 좀 적었고, 네. 예.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이제 알고 네네. 있는 거죠. 그게 선출을 했어요. 그렇죠. 네. 선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그리스든 중세에 아주 그 자치했던 그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뭐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라든지 북유럽의 여러 가지 자유 도시들인데 이 자유 도시도 선거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어요.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거나 선출하거나 추첨을 했죠. 그러니까 선거제는 그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된 게 그 선진국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에서 또 해방이 되고 네. 그다음 민주화 이제 그 정권이 이렇게 우리가 세우면서 그 할 때 미국 뭐 군부 이제 군정 있을 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거제가 그때부터 한 게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당시 천재 네네네. 유준호 박사가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아까 있는 4대 원칙의 보편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했죠. 그렇죠. 그건 네네. 이미 그 당시는 이미 유럽에서 보편화됐고 그 모델은 재민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 주권자로부터 나온다는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 들어가면 원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권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방식이 선거도 있을 수 있고 선출도 있을 수 있고 직접 참여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추첨도 있는데 우리가 그게 미신이 된 거예요. 선거만이 민주주의다. 그렇죠. 선거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방식의 대의제가 전 세계에 작동을 안 하니 네네. 다시 그럼 민주주의를 살펴보자. 직접 참여가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직접 참여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층위별 무작위로 추첨해서 시민을 해보자. 이 운동이 20몇 년 전부터 소위 OECD 국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캐나다의 네. 콜롬비아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지역에서 주지사가 굉장히 그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동 비례제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승자 독식으로 선거에서는 몇 프로밖에 안 이겼는데 의석 전체를 다 그렇죠. 예. 저기 하니까 이건 민주의 불합리하고. 필요성에 예.
포괄성과 비례성의 민주성이 맞지 않다. 네네. 그래서 연동 비례제를 도입하려고 그 선거제를 바꿔보자 해서 시민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추첨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선거제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캐나다의 법에 60% 이상을 넘어야 되고 해당되는 선거구의 7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엄격한 규정에 3%가 부족해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선거법이. 그러다가 이제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났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으로 먹고 사는 아일랜드가 국가 부도 상태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국민들이 이건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찬 그게 이제 아주 시민 계약이죠.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2008년부터 아일랜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시민의회 방식을 뭐 내용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시민의회 방식을 해서 8번이나 그 헌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해서 3번을 성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일랜드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 대표적인 게 그 낙태 문제, 네네네. 그다음에 그 저 동성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가 캐톨릭 국가에서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헌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법화 했네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케이스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 없이 기름값을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난한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차를 끌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너무 타격이 커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 노란 조끼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그렇죠. 어마무지해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는 엄청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마크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전 국민의 대토론회를 해요. 10,000번을 합니다. 지역 단위로. 10,000번의 토론을 해가지고 그 토론한 내용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그것을 전국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150명을 궁으로 몰라서 시민총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의회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정확히 내용은 시민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3개월 동안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토론한 그 내용을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집행하겠다.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이 그 시민총회를 통해서 그 노란 조끼에서 발생한 정치적 국가적 위기를 시민총회, 시민의회를 통해서 극복하고 거기에 모든 국민이 박수를 쳤죠. 그러한 사례들이 아일랜드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프랑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벨기움에서 네네. 진행이 돼서 지금 브뤼셀도 시민의회를 법조화해서 시행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도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독일, 이태리도 시민회 도입을 굉장히 진지한 주제로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 국가 여러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기존의 이런 정당제라든지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불합리성이나 이런 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시민의회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봐지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뭐 잘 되고 있다든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판단 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시민회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름만 달라요. 그게 공론화라는 네네네. 방식으로 3번 이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네, 원자력 발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600명인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 모여서 그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이 네. 찬반의 전문가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그걸 중심으로 많은 토론을 해서
네네. 현재 진행 중인 건 진행하되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죠. 그것이 사실 시민회의 방식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그렇게 중요한 그 의제를 공론화하는 그렇죠. 과정에 국민들이 거의 배제가 됐어요. 그냥 한 구석에서 벌어져서 국민들이 그 의제가 어디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네. 일상적으로 피드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 모인 사람들끼리 전문가들끼리 토론하면서 결론을 낸 그러니까 반쪽짜리 시민회의가 됐죠. 그 뒤에 또 했습니다. 김진표 씨가 국회의장이 돼서 선거법을 고쳐야 되겠다 네네.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KBS하고 선거법 개정 공론화를 했어요. 아, 근데 놀라운 게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고 심의 토론화해서 나중에 낸 결론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스폰서를 해서 한 선거법 개정 운동 토론 내용이 네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웃기는 게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그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서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이 수기를 해서 결정했으면 그걸 집행해야지. 그렇죠. 자기 뜻하고 틀리다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자가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미래에. 그렇죠. 국민연금. 네. 그 여야가 타협이 안 되니까 여야가 타협 안 된다고 국민연금 공론화를 했어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거의 모든 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네. 그런데 시민의회를 그렇게 시민회의가 공론화죠. 그 공론화는 온 국민이 아까 얘기했던 그 비례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선 수기와 토론과 집단지성이 작동이 돼야 되고 그 모든 내용을 전 국민이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모두가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의 공론화 과정은 형식만 갖췄고 장식만 갖췄지 실적인 내용과 그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공론화 시민회의를 네네. 3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긴 했다는데 좀 의는. 반쪽짜리. 네네. 거기서 아까 그 PD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회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법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면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행정력으로 실행을 강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론화 혹은 시민회의 방식은 자문적, 네네. 포장적 성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법제화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저기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모아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좀 무용지물이 않느냐 하는 질문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 문제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제가 생각에는.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근데 저 분위기가 너무 열졌습니다. 이 속도를 그 차도 있는데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지금 우리가 네. 개헌하자고 그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씨는 얘기를 안 하고 약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개헌해서 자기 대통령이기를 3년으로 하고 해서 그 총선하고 네, 엊그저께 하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다 모여서 네. 그런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지금 개헌의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 구조가 아니죠. 시민 주권, 네. 시민의 삶의 내용을 다뤄야죠. 그래서 헌법 개정의 내용은 권력 구조 내용은 차라리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국민 주권을 맞습니다. 국민의 네. 삶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선 예를 들어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눠서 얘기할게요. 입법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시민 발언권, 네. 시민 입법권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입법 과정의 공론화 과정이 시민회 방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해가는 공론의 과정이 제도화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행정으로 갈까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네. 그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이 강력한 건 좋아요. 그러나 그 행정 수반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이 그렇고 언론 그 감독기관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평가하는 기관이 그렇고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대통령 권력이 강한 건 좋지만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갖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 권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도 안 됩니다. 언론 감독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해서도 안 됩니다. 행정을 평가하는 사람도 제3의 중립지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을 떼어내야 돼요. 의회를 놓든가 시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죠. 언론 감독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되죠. 시민위원회가 이번에 이런 뭐 사태를 비상계엄 지금 시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이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감사원의 독립이라든지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제약돼서 네. 사법적 얘기를 할게요. 검찰 문제가 된 독점 기소권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도 법문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게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그 검사 기소권은 OECD 대부분 일본도 그렇습니다. 기소가 적정에 있는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그 기소 심의회가 있어요. 그것이 시민이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 할 수 있고 그걸 기소를 안 하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기소해라라고 기소 명령까지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기소를 하고 싶어도 이제 기소 거기서 심의평가위원회에서 딱 보고 그렇죠. 이게 옳은지. 근데 기소를 했는데 네네. 피기소된 사람이 이거 부당하다고 하면 심의위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기소가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기소해야 되는데 안 했다. 네네.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또 항의하면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전 OECD 국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검사 혼자 북치고 한국 혼자 하는 거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진 국가는 법관 혼자 판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참심 제도나 배심 제도나 해서 오히려 시민 판사가 주고 시민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법기술자인 판사가 정리하는 거죠. 혹 그렇죠. 그게 참심제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배심제는 예.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해주면 양형을 이제 선진국가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뉴스에 그런 게 나왔죠. 헌법 개정의 내용이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해야 헌법 개정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시민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에서는 못하고 또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민의회 법적 행정적 강제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을 고쳐라. 헌법에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국민 발안된 내용을 시민회 방송으로 법제화하자. 이걸 헌법에 넣어라. 네. 근데 그게 헌법에 넣기 어려우면 다음 차기 정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시민주권위원회라는 마치 인권위원회처럼 시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입법사안, 그다음 주권자 100만 명 이상이 발안한 사항은 시민회 방식으로 심의 토론하고 수교해서 집단지성을 작동시켜서 결론을 내면 입법부든 행정부든 집행하자. 이게 이제 시민주권위원회 아니죠. 그래서 헌법으로 그것을 규정을 만들든가 특별법으로 시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같은 효과를 내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그럼 지금 시급한 우리 시민의회에서 할 부분이 시민주권위원회를 먼저 헌법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헌법에 넣기가 어렵다면 특별법 형식으로라도 해서 정말 시민주권위원회가 정말 좋구나, 네네. 역할을 하는구나, 필요하구나 하면 뭐 점차적으로 헌법에 삽입할 수 있겠죠. 일단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너무나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산적해 있는데 그 행정이라든지 네. 뭐 사법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좀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좀 모시고 다음에도 1편, 2편 뭐 계속 언제든지 해야 될 것 그러십시오. 같은데 이제 아무튼 뭐 풀뿌리 오늘은 얘기를 그렇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제 그 맛만 조금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게 민주주의도 뭐 풀뿌리 그런 기초적인 아주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봐야 되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과 같이 미디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을 미디어를 지금 저희가 김 FM이든지 다른 또 우리 마을에 여러 그 방송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미디어하고 우리 시민의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는 다시 말하면 이제 공론의 장의 촉매제고 네, 그 운동장이죠. 그래서 그 미디어 혹은 공론의 장은 현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했죠. 언로라고. 그렇죠. 그래서 왕도 언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얘기하면 함부로 못했죠. 맞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는 언로가 열렸던 세상입니다. 네, 네, 중국도 당태종부터 시작해서 그 간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간원들이 얘기하면 황제가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게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의 장 미디어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가 어느 순간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언제부터 망가졌냐? 신자유주의, 네, 시장 만능주의가 들어오면서 소위 거대한 자본이 미디어들을 장악하거나 미국이 단극 체제, 세계 지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나 거대한 자본이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을 다 장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저 CNN이니 BBC니 뭐 뉴욕 타임즈니 워싱턴 타임즈니 다 그 권력자와 거대한 자본의 딸랑이에요. 그렇죠. 자본이죠. 하수인입니다. 자본이 자본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동화 일제강점기 맞습니다. 매판 자본 아닙니까? 반민족 매판 자본. 이 친구들이 아직도 우리 주류국론에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하죠. 좀 뭐-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뭐 조선일보라든지 조중동을 뭐 이렇게 계속 구독하시는 좀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저는 중앙일보는 좀 빼고 싶어요. 중앙일보는 역사적 배경이 좀 틀리니까. 네네. 근데 조선동화는 철저하게 반민족 매판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들이 지금도 주류 공론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이게 그렇죠. 발생한 네,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는 게 이제 결국 그 시민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지금 눈부시게 활동을 하고 있죠. 지난번 네, 총선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뭐 압승은 못하지만 쾌승한 거는 이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공감합니다. 네, 네. 지금도 이번 뭐 비상계엄 사태 때도 우리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저쪽 그 보면은 좀 그 왜곡된
그런 쪽으로 보면은 거기도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게 많지만은 그래도 일반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올바른 그런 뉴스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편이 또 색다른 새로운 그런 하나의 그 된 것이 유튜브 그다음 미디어 이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부산, 울산, 대구를 가서 뭐 여러 번 강연을 하는데 아쉬운 게 이 그래도 이 민주 개혁적인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든 미디어 매체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경상도 지역은 아직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독초 가죠. 김해 F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권이 특히 네. 그 민주 개혁적인 시민들이 주도하는 미디어 매체 개발이 대단히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풀뿌리하고 얘기하면 모든 민주주의는 삶의 근거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읍면동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을이. 그렇습니다. 네. 그 마을 위에 기초가 있는 거고, 기초 위에 광역이 있는 거고, 광역 위에 주권의 단위의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모든 시장은 자기가 발달하고 있는 자기 삶의 터전, 읍면동 마을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모든 시스템과 정치와 아젠다들은 결국은 이 마을, 자기 삶의 근거지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호지라는 여사가 있어요. 그 호지라는 여사가 현재 미국의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Think globally,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지만 실천은 act locally. 실천은 자기 지역 마을서부터 마을, 하자. 네. 또 그 칼폴란이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미 그분은 자본의 탐욕, 자본의 자기 증식을 이제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하고 네네. 이 악마의 맷돌과 저항하고 여기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레저널 플래닝이라고 해요. 지역의 자기계획, 자기 삶의 주거지 투쟁을 통해서만이 자본의 탐욕과 증식을 막아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게 거대한 전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필병 민주주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을이든 이 기초로 이제 마을과 기초는 다행히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이나 주제가 대충 공유가 돼요. 그렇죠? 근데 광역만 가면 현안과 이해가 복잡해져요. 국가가 가면 뭐 훨씬 더 그렇죠. 시끄럽고 대립적이고 이게 세계로 가면 뭐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을과 기초는 그나마 자기 생활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거니까 이해도나 현안이나 주제가 대충 그 공동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안의 아젠다를 누가 세팅하느냐? 아젠다를 누가 제기하느냐? 현안 테이블에 올려놓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내놓은 현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누가 소지권을 갖느냐? 어떻게 구성된 사람을 테이블에 앉히느냐? 구성권, 소지권. 그다음 세 번째는 그 현안에 대한 방안, 해결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낸 방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 전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아젠다 세팅,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죠. 마을 미디어죠. 그게 마을 미디어 역할이다. 예.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머지 그 테이블에 모이는 사람의 구성의 문제도 네. 미디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해결 방안도 테이블뿐 아니라 테이블 밖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또 미디어, 마을 미디어라든지 미디어만의 단독으로는 또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게 많이 부족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회 그럼 앞으로
시민의회하고 지역 미디어가 어떻게 협력을 이제 그 얘기 드릴게요. 일단 그 미디어 매체가 이제 온라인 SNS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나 기초 단위에서는 온오프가 결합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미디어만 갖고는 내용은 전달이 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성적인 거, 이 공감이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저 커뮤니케이션이 전체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온오프를 결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층적 연대와 결합이 이 미디어 매체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게 이상적이고요.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가면 아까 그 아젠다 세팅부터 테이블 디스커션부터 결론을 내서 집행하는 과정의 방식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고 조금 더 네. 발전한 게 주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회라는 게 있고 주민총회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본데 주민의회, 시민의회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양한 형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과정, 아젠다 세팅과 디스커션과 솔루션과 집행하는 그것과 매칭을 시키는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시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말하자면 임명된 공직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민위원회라는 건 일부를 위임해서 제한된 위임된 사항만 그 주민들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얘기해서 자문을 하든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선 그 아젠다 이니시티브나 소지권을 행정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동장이 갖고 있든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회나 주민총회는 그 소지권이나 아젠다 세팅은 주민이 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시민 권력, 시민 정치를 규범하는 과정입니다. 이니셔티브를 누가 주도하고 소지권을 누가 갖느냐. 그럼 풀뿌리 민주주의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기초가 다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회나 주민총회가 되면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죠. 관행으로, 관례로, 원래를 하든 뭐 분기별로 하든 그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주민의회나 시민회처럼 그 결정을 조례법으로 요구하든 입법을 요구하든 행정조치를 요구하든 강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시민의회는 네 단계를 주민총회나 시민의회는 네 가지거든요. 우선 이 모임을 일상화하자, 전면화하자. 두 번째는 규범화하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부분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게 하자. 규범화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시스템화하자. 마지막은 법제화하자.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사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입니다. 네네. 스위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무조건 국민투표를 해요. 아, 국민투표를 그냥 딱 정해놨네. 예,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날짜를 다 정해놔.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은 이날은 국민투표하는 날 예. 다 알아요. 어, 그리고 그 국민투표의 현안들을 사전에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자료까지 줍니다. 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 장이 마련돼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국가 단위가 어렵다면 기초 단위라도 광역 단위라도 기초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광역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로 우리 지역의 현안은 1년에 4번 총회 형식으로 해서 그 결론을 내가 집행하겠다라고 약속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뭐 키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이런 기초 마을 미디어 역할도 거기에 하나의 뭐 몫을 할 수 있지 아유, 않느냐. 가장 중요하죠. 누군가가 촉매를 하고 돌을 던져줘야 일이 그렇죠. 시작이 되지.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시민 미디어, 마을 미디어가 네.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뭐 평소에 집에서 저 애들만 보다가 아니면 직장만 다니다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면 떨리긴 떨리지만 좀 그래도 표현도 하고 이렇게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저 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그 한 분 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한준님 제가 저 좀 궁금하신 점이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서 또 듣고 이렇게 계셨는데 뭐 궁금하시거나 그럼 또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예. 저도 많은 이제 그 실제 제도상의 한계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먼저 그 시민의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매우 감명 깊게 또 네. 관심 있게 들었고요. 네, 네.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방향성하고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어떤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치감을 느꼈고, 다만 추구하는 어떤 방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전략단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시민의회가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그 가치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공론화 과정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운영되었던 게 문제고, 이걸 똑바로 살리기만 해도 사실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역시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운영상의 한계 말고 그 제도의 본질로 놓고 볼 때 주민자치회와 시민의회는 어떻게 서로 보완적이거나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책임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제도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예산도 주고 기획도 하고 지원을 해줘야 움직이죠.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반관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주민총회나 민회는 전적으로 주민 주도적인 자발성에 기초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시민의회든 민회든 이것이 시스템이 되고 법조하게 돼서는 5가지 여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참여의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참여. 대상이. 그렇죠. 그걸 포괄적 참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상 주민들, 그 규모의 주민들의 그 구성이 민주적으로 그렇죠. 아주 압축되는 맞습니다. 민주적 비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 비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예. 상당히 중요하죠.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예, 안 되고 네. 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안의 문제를 모집하는 것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생활의 문제점이 뭐냐고 모집하면서, 그래서 그 아젠다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도 모두가 다 투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진행이 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음, 네 번째는 그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현안이 주어졌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얘기를 듣고, 뭐 공직자 얘기도 듣고, 네.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듣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개진한 상태에서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집단지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집단지성이 작동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토론에 뭐
한 번에 만나서 결정이 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시간 제약을 갖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5번이고 10번이고 만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적 이성이 작동이 돼요. 참여한 사람이 나도 이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지라는 그 사명감, 공인이 그렇죠. 돼요. 자기 목소리가 또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수와 집결의 과정, 의견의 다수와 집결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50.1%, 0.74%에 됐다고 온 세상을 다 이게 다수결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의회나 주민회 모임은 꼭 50.1%라는 건 하책이고 여러 가지 사례는 60% 이상으로 결집시키는 게 좋다. 그럼 60% 이상으로 결정하는 이것을 압도적 다수라고 그래요. 압도적 다수가 되면 그 결정이 갖는 구속력과 집행력이 강합니다. 50.1%보다. 가장 그렇죠. 좋은 건 80%에 도달하면 되는데 80%는 절대적 다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절대적 다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사회나. 근데 60%는 가시권이고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그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내는 의견의 집결 과정, 다수화 과정이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이 5가지 포괄적 개발성, 민주적 비례성, 공개적 투명성, 그다음에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수기성, 예. 그다음에 의견을 결집시키는 다수의 과정. 이것을 갖추면 거의 어느 지역 어느 소사이어티도 큰 분란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저도 많이 배웠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예, 우선 우리 시민의회 전국 포럼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www.caforum 잠시만 천천히 제가 받아 적어야 되니까 천천히 해주십시오. www.caforum caforum 포럼. .kr. 그러니까 CA는 Citizen Assembly의 한자식 단 겁니다. CA 포럼은 포럼이니까 포럼 .kr. 거기 가면 저희 활동이나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 한 얘기들이 대충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시민의회를 얘기하느냐? 이게 아까 그 선거 방식의 정당 민주주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내란 상황까지 해서 대한민국은 내후외란에 심각한 위기에 있어. 엄청난 역사적 맞습니다. 위기가 있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위기 상황을 관이 혼자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제도권에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거의 모든 역사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결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죠. 근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민이잖아요. 시민이죠.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2항을 이제 실천해야 될 때죠. 시민 주권, 시민의 권력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요즘 시민들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저는 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질까? 나아질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믿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리더 제도 정치 갖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합심해서 힘을 합쳐야만 돌파되는 국내외적으로. 더 나가서는 현재 미국의 트럼프든 한반도 북한 문제도 이 문제는 시민 권력, 시민 주권이 올바르실 때만 대응할 수 있지.
국제적인 문제, 북한 문제, 제도권 정치가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들이 결정할 때만이 한반도 문제나 국제 문제를 넘어갈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시민회를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제기하고 전개하는 이유입니다. 아, 네. 정말로 좋은 말씀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정치라는 게 뭐 이게 다른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시민들, 그다음 제가 생활이다, 생활. 생활이 좀 잘 되고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려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 해야만이 정치가 좀 올바로 되지 않을까. 정치가 올바로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크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또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별 방송 기획을 통해서 우리 이래경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멀리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그 사회 변화를 이끄는 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너무 짧고 이래 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김해 FM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저희들은 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 제작의 김해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의 조아라, 진행의 저 황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